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품에서 현 정권 핵심 인사 8명의 이름과 돈 액수가 적힌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필적 감정과 휴대전화 분석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메모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2분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일단 메모지 필적 감정을 하고 있고 그 휴대전화 분석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실 확인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증거는 지금 그 메모하고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 녹취 파일 그 2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녹취 파일이 지금 3분 51초만 공개가 됐는데 50분 동안 통화해야 그 전량을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의 통화 내역, 또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메모가 있으면 그 메모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기록,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경남 기업과 유가족들 측에서 어떤 관계 서류라든지 진술을 받아낼 걸로 봅니다. 특히 돈 전달은 본인이 스스로 했지만 그 돈을 운반해 온 것은 자기 직원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도 조사를 하고 또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쪽에 그 어떤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조사해서 결국에는 인적 물적인 증거를 다 취합을 해야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뭐 단지 누구 매도 그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지금 뭐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서와 별도로 메모를 남긴 건데요. 이 메모가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건가요?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걸 압수를 해갔죠. 압수를 해갔고, 근데 이제 유서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별도로 지금 이 메모지는 사실은 이제 줬다고 하는 내용 기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메모 내용을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 대화가 지금 경향신문 기자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향신문 녹취록 내용을 받아보면 이 메모 내용은 지금 누구 얼마 하고 이 금액만 있으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느 상황에서 주었다, 이 부분이 지금 경향신문 녹취록에 상세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신속하게 경향신문 측에다가 이 자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아침 지금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홍준표 지사한테는 1억 원을 지금 2011년도 당대표 경선 때 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로 나왔고, 그다음에 홍문종 씨한테는 지금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가령 뭐 유종복이라든지 부산시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부산시장이 누구냐, 그다음에 유종복 씨 3억 적혀 있는 건 어느 상황에서 줬다고 주장하는 거냐, 그 부분을 경향신문으로부터 조금 명확하게 넘겨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경향신문이 공개한 그 성 전 회장과 기자와 간의 통화 녹음 파일,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태열 실장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만났잖아요. 뭐 물론 뭐 공소시효 같은 건 지났지만 그 2007년 대선 캠프 때 제가 많이 도왔어요. 그때 내가 한 7억 현금 7억 주고 그냥 그 현금으로 주셨어요, 바로? 네, 그럼요. 현금으로 우리가 그 리베라 호텔에서 만나서 몇 차례 걸쳐서 7억을 주고 사실 그는 가지고 경선을 치른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에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양반도 2006년 9월 달에 벨기에하고 독일하고 가셨잖아요. VIP 모시고. 그때도 제가 갈 때, 이 양반 그때는 야인으로 놀고 계셨죠. 그 양반이 이제 모시고 가게 돼서, 그 양반한테 한 10만 불 내가 달러로 바꿔서, 그 롯데 호텔 그 힐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 드렸고. 들어보면은 성 전 회장이 돈을 준 시기, 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 8명의 돈을, 그 6명의 돈을 주고 2명은 이름만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허태열 실장과 김기춘 실장 2분에 대해서는 그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2000년 9월이고 2007년이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특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2분에 대한 거 전부 다 또 본인 말대로 정치자금법상의 공소시효 다 지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를 해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 말 그대로 한다면 호텔 실장이나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하기 쉽지 않고요. 본인 주장대로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하니까요. 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 녹취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예를 들어 몇 년도에 줬는지 예를 들어서 그 홍준표 지사의 경우 2011년에 줬다 그러면 그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홍문종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결국 구체적인 것은 그 경향신문의 녹취 파일을 들어봐야지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호텔 실장한테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줬다고 분명히 지금 이제 성완종 씨가 녹취록 그 자체에서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건 정치 자금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공소시효 지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지금 김기춘 당시 실장한테 줬다고 하는 부분은 저분이 아마 지금 성완종 씨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기록상으로 확인해 보면 김기춘 실장이 당시 17대 국회의원 신분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이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이게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하실 때도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죄, 그러니까 이 태광실 박영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스폰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스폰서에게 별다른 청탁 없이 준 돈도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국회의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미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 부분은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저 녹취록을 보면 성완종 회장이 본인이 10만 달러를 자기가 바꿔서 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계좌라든지 본인 주변 사람들 계좌를 뒤져보면 저게 10만 달러 환전한 근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뇌물죄를 한다면 2016년 9월까지는 앞으로 한 1년 한 7, 8개월 정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계좌를 충분히 더 뒤진다고 한다면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물죄로 본다면 좀 김 변호사의 말씀이 맞고, 근데 오늘 아침부터 경향신문 그 일부 또 녹취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줬다 뭐 그런 또 언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김기춘 실장에 관한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계가 있다, 대가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뇌물죄가 되고 그건 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처벌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포괄적 뇌물죄가 네. 그러니까 대가 없이 가도 지금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는 별다른 요구사항이나 대가 없이 가도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국회의원 신분, 그러니까 당시에 김기춘 실장도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몇 명이 같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17대 국회의원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문제는 분명히 지금 저걸 짚고 가야 될 겁니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그럼 겁니다. 지금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처벌을 수사에서 처벌이 있을 가능할 수 있다는 있는 말씀이신가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자체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점만 확인이 된다면 일단 지금 허태열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서 그 메모지에 이름이 올린 분들은 다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김기춘 전 실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언저리에 성완종 회장을 만나신 적도 없습니까? 만난 일 없고 예. 하물며 롯데 헬스에서 만난 일도 없고 롯데헬스 클럽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신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뭐 정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라면서 뭐 돈을 좀 건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푼도 받은 일 없습니다. 네, 지금 본인들은 받은 적이 네.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성 전 회장의 주변인들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게 지금 그 수행하는 비서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김기춘 실장한테 네. 돈을 줄 때는 얘기했는데 아마 얼핏 뉘앙스로는 지금 김기춘 실장 주변에 수행 비서가 왔다 지금 저 뉘앙스로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허태열 실장은 본인이 이제 성완종 씨 본인의 어떤 직원들을 시켜서 돈을 가져오도록 했다 지금 요 뉘앙스로 있는데 경남기업 같은 경우 이 성완종 씨 보면 일단 형제들이 경영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잘 안 받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남아 있는 회사 직원들 중에 이런저런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다면
어떤 그런 걸 알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서에 대해서도 지금 가족들이나 이렇게 공개를 안 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가족들이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맞을 것이고 또 검찰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진술을 잘 적극적으로 받아내느냐 이게 아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 게요. 이제 뇌물수사권이 어느 경우라 그렇지만 한쪽은 줬다고 한쪽은 안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돈을 주고받을 때 정황이 어땠는지, 주고받을 때 장소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관여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수행비서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돈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돈 받고 나면 뭔가 또 대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는 있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경우는 소환종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이제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자들도 사실은 본인들도 만약에 뇌물이라고 하면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도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협조를 할지 여부도 굉장히 의문이고 그런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특검은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겠죠. 그렇군요. 특별검사냐, 뭐, 지금 그 검찰이냐 그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고 지금 검찰도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치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나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지탄을 받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면 사건이 그러니까 경향의 녹취록을 이제 전문을 까지면 그걸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정황을 경향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놓은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분명히 줬다라고 이제 하고 지금 자살을 했기 때문에 줬다고 하는 성 회장의 준 사람의 진술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받았다고 주장되는 사람은 나는 모른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줬다고 하는 성 회장의 진술이 얼마만큼 믿을만하고 신빙성이 있는가 이제 요 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남기업 측에서 성 회장의 어떤 수행비서라든지 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 성 회장의 진술이 맞다고 할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만들어 준다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고, 근데 아마 대통령이나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특검에 맡길 것인지 정무적인 판단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에 핵심되는 사람이 지금 다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서 이걸 못 밝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라리 초등 단계부터 지금 특검에 맡기는 것도 좋은 정무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 이제 사람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걸 썼고 돌아가시면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100% 진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돈을 준 사람이 진술을 하고 나서 숨진 경우에 처벌이 된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그게 이제 그 결국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정하는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떤 진술서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작성한 사람이 법원에 나와서 내가 작성한 거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런 그 작성한 것이 특별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작성됐다. 그런 게 입증이 되면 증거를 쓸 수가 있고요. 그 입증이 안 되면 증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그런 메모를 작성했고 경향신문 기자와 그런 인터뷰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진실이냐. 그거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죽을 때도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객관적인 진실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검증이 돼야 되고요. 철저히 그 객관적으로. 특히 이제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회견 하신 거 보면은 본인을 MB 쪽 사람으로 간주를 해서 정치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점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또 여기 또 명단에 써놓은 거 보면은 전부 그 현 정권의 실세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정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만 네. 그 성전 회장의 그런 메모, 주장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뇌물적인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남겼던 진술이나 메모 같은 것들이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네. 검증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검증되기 위한 절차는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자체로서 증거 능력은 있는데요. 네. 방금 이제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하고 그게 100% 유죄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유죄 입증에 충분하냐?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메모 녹취록 위에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성 회장이 주장했던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정황을 맞춰줄 만한 어떤 경남기업 직원들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현장에 가 있었다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뭔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성 회장의 저 녹취록이라든지 또 메모 내용이 맞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가 객관적으로 안 맞아떨어지면 그것만 가지고는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그 작년인가 그 김영식 시의원 사건에서도 네. 네. 그 피살자가 사실은 장부에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좀 많이 써 놓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등장했던 이름의 검사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면직 처분을 하긴 했었는데 형사처벌까지는 못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100%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아마 검찰의 판단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쉽지 않은 수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번 그 사건도 처벌을 못해 그 사건은 평소에 적어둔 거거든요. 네. 돌아가신 분이. 근데 지금 저 메모는 평소에 적어둔 게 아니라 자살하기 직전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아주 믿을만하냐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 믿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증명력이라 그러는데 그 점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엔 이런 그 다른 수사들을 통해서 이게 그 진실 여부를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녹취록에 결국은 경향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몇 가지 것을 개별적으로 검증을 해봐서 그게 맞다 싶으면 아 그러면 이 정도면 성완종 회장 얘기가 맞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 개별적인 상황이 뭐가 앞뒤가 안 맞으면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녹취 파일도 전체를 들어보기 전에 저거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처음 시작할 때 공개가 얼핏 처음에 딱 보면은요, 아마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문제가 없지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성완종 회장이 처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경향신문 기자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녹취 파일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그것이 강함이나 협박 또는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도신문 하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들어봐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보면 그 홍준표 지사 관련해 가지고 예. 홍 지사 측근이라고 하는 윤모 씨. 예, 윤모 씨 사실상 듣는 뉘앙스에 따라서는 시인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예. 그런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 지금 6명 중에 한 명이 직접 이제 홍 지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게 성완종 회장이 홍 지사 측근에게 줬다고 하는 그 내용은 최소한 한 명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이는 정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물론 객관적인 수사라든지 검증은 분명히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해야겠지만 예. 딱 하고 이걸 접했을 때 국민이 받는 느낌이라든지 전체되는 전개되는 정황은 저게 과연 거짓일까? 예. 그 그렇게는 안 보인다는 느낌이 좀 크지 않나 홍 지사는 싶습니다. 또 배달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네. 윤모라는 사람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조사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밝혔어야 되는데 예. 이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제 이주에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실제 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게 되니까 자칫하면 계속 의혹만 남게 되는 그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성 회장이 근데 홍한테 직접 줬다고 그러니까 메모지는 이제 홍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녹취록 같은 걸 보면 아마 홍 회장 그러니까 이제 홍 지사 주변 측근에게 줬다라는 아마 그 이런 취지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것 같아서 예. 그걸 특별히 지금 성완종 씨가 과장해서 뭘 얘기한 걸로는 지금 예. 안 보이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그 자살한 사건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네. 이렇게 종종 이렇게 네, 발생을 네, 하는데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점이 없을까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저걸 자살하고 나면 위에서
자살 못하게 빨리 체포를 해서 차라리 교도소에 수감을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네. 식의 질책들이 이제 검찰 상급자들한테 간혹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체포나 구속을 남발하게 된다면 이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그렇죠. 문제고 또 교도소 안에서 전에 안상영 부산시장 같은 경우 교도소 안에서 자살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제도가 가질 수 부득불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의 빈 공간이라고밖에 굳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 이걸 뭘 제도 개선할 표척한 수는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태원 변호사께서는 이제 사전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구속하려면 이제 판사의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 미리 붙들어다 놓고 신문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집에 돌려보내놓고 신문 받으러 나오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체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의 경우에 보면 사실 수사기관에서의 모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심한 모멸감 때문에 자살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기 지위도 무너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절망감에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걸 뭐 그런 걸 생각해서 그 사전 구속 영장이라 다 붙들어다 놓고 한다는 건 오히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 검찰로서도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뭐 사회심리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 문제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